네, 지금부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생산성과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이론에 따르면 뭐였습니까?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는 뭐하고 같습니까? 결국은 실질 임금하고 같은 거죠. 그지?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이게 나타나는지, 이건 이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론에서 배웠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데이터, 현실 세계에서 비슷하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는 건데, 이 미국 데이터를 보면 196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데이터를 보고 미국의 생산성을 봤더니 마지막 프로덕티비티 레이버 혹은 뭐 노동 생산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노동 생산성의 성장률을 봤더니 2.2%였습니다. 지난 연간 성장률이 60년부터 2010년까지. 근데 실제 임금 성장률도 1.9%였습니다. 이 생산성 성장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세부 기간으로 보면 60년, 73년까지는 두 개가 비슷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73년에서 95년 사이에는 노동 생산성은 증가하는데 실질 임금의 성장률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그리고 95년부터 10년에는 좀 더 많이 떨어진 거죠,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70년대 이후에 생산성의 성장보다는 실질 임금의 성장률이 좀 이제 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좀 이제 생산성 퍼즐인데, 요 부분은 이론과 맞지만 요 부분은 좀 이론과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죠, 그지?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 만큼 실질 임금이 증가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그 노동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보다 더 적은 임금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별로 이제 좋은 건 아니죠. 예. 한국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한국 데이터를 보면 93년부터 97년까지는 실질 임금이 노동 생산성보다 더 크네요. 여기는 오히려 그지? 근데 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이번에 노동 생산성 실질보다 훨씬 크고 2003년부터 2007년도 노동 생산성이 더 크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도 노동 생산성이 실질 임금보다 더 크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국의 데이터는 보면 노동 생산성이 실질 임금보다 더 큽니다. 성장률이 실질 임금의 성장률보다 더 큽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그 노동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산성보다 자기가 일하고 있는 자기가 한 단위 더 고용되어서 증가시키는 아웃풋의 양보다 자기가 받는 돈의 비중이 이 임금의 어떤 임금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임금이 자기가 생산성을 증가시킨 만큼 임금이 적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이걸 만약 이렇다면 그죠? 뭔가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받아야 될 임금보다 훨씬 더 이제 적은 액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게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최근에 최저임금을 많이 증가시키는 어떤 하나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속에서 최저임금 증가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시면 이게 일종의 이론적인 근거, 일종의 실증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아니 봐라, 지금 노동자들이 자기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그러니까 일에서 얻는 그 사람들의 생산성보다 실질임금이 더 적으니까 생산성만큼 실질임금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저임금을 또 올려도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최저임금을 좀 최근에 많이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GDP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결정했죠, 그지? GDP는 간단하게 이런 식에 의해서 이제 이런 생산 함수가 있는데 캐피탈도 고정되어 있고 네이버도 있는 거, 그 나라 경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캐피탈과 네이버를 다 사용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즉 현재 경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 상태여서 아웃풋이 이제 이렇게 그때의 아웃풋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제가 가정했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본의 수요와 노동의 수요 함수가 어떻게 이제 드라이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자본의 가격 그리고 노동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품의 수요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품 시장을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면 뭐 물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여러분들 서비스도 무수히 많이 있죠. 그죠?
택배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종류의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제 모형을 가지고 이런 어떤 상품 시장의 어떤 그런 비헤이비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히 거시경제 한나라 경제 차원에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 모든 상품 시장 하나하나를 다 다루지 않고 이 전체의 모든 상품을 대표하는 딱 하나의 상품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뭐였냐 그러면 GDP라고 가정했습니다. 딱 하나의 상품이 있고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GDP였고, GDP가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러면 이런 생산함수를 통해서 GDP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때까지. 지금부터는 이 GDP를 누가 수요하는지, 누가 쓰는지, 누가 지출하는지, 누가 사용하는지, 누가 이 물건을 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물건을 사는 사람은 크게 이제 세 개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C라고 부르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컨삼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게가 물건을 사는 거를 보통 이제 컨삼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또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치킨 만드는 사람은 치킨 만드는 기계가 필요하고, 그죠? 빵 만드는 사람은 빵 만드는 기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계들을 사는 사람들, 즉 인베스트먼트 구조 사는 사람들을 대한 수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통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물건을 사는 거. 자기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거를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라고 표현하고, 가게가 저희가 보통 물건을 사는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소비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C라고 표시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섬션에 이제 C를 떠서 인베스먼트에 I를 따서 투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겠죠. 정부가 구입하는 건 정부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G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클로스드 이카노미니까 수출이나 수입은 없다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만약에 X라고 그러고 수출과 수입 제로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픈 이카노미 다룰 때 이 부분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건을 만들면, 한나라 경제에서 물건을 만들면 결국 누가 쓰냐 그러면 가게가 쓰든지 뭐의 형태로 소비로, 혹은 기업이 쓰든지 투자의 형태로, 혹은 정부가 쓰든지 정부 지출의 형태로. 그래서 그 한 나라에 있는 이 모든 지출을 다 더하면, 이렇게 물건이 Y라는 게 물건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다 더하면 그게 결국은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총 수요가 되는데, 그 총 수요는 결국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C 더하기 I 더하기 G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면, 이런 물건이 만들어지면 이건 누가 쓰냐 그러면 가게, 기업, 정부 지출 이 뭐 쓰는데, 요 사람들 걸 모든 걸 다 더하면 요걸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 수요라고 이야기한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소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투자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정부 지출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각각에 대해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총 수요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러면, 소비는 결국은 소득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소비의 결정을 보려면 먼저 제일 처음에 뭐가 봐야 되냐면은 이 소득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소득에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디스포지블 인컴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처분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은 여러분들이 받는 전체 소득, 이 Y가 결국 뭡니까? 이 국민 소득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 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Y를 생산하면, 그지? 자본과 노동을 써서 물건을 만들면 이 Y라는 게 만들어지지. 그럼 이 Y라는 건 결국 GDP인데, 그지? 한 나라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가 이제 이 GDP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Y인데, 결국 이 GDP가 물건이 시장에서 누군가에게 만들어서 팔았다는 것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가 됩니까?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저 GDP를 다르게 얘기하면 국민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전체 국민소득에서, 총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있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뭘 합니까?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만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빼면 소득 빼기 이 세금이 가처분 소득입니다. 내가 결국 소득이 있지만 그 Y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을 빼고 난 소득만큼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요 Y 빼기 T를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이제 함수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합니다. 경제 이론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왜 벌겠습니까? 돈 버는 이유가 이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가정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가계 소비는 증가합니다. 가계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또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소비와 가처분 소득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다. 두 개가 파지티브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고,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 한계 소비 성향에 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계 효용, 그죠? 한계 효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소비를 한 단위, 그러니까 상품의 소비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그지? 이 변화하는 효용, 이런 행복의 어떤 이 변동력, 행복의 어떤 증가분을 한계 효용이라고 했죠. 노동의 한계 생산은 내가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증가하는 아웃풋의 양이고, 자본의 한계 생산은 내가 자본을 한 단위, 캐피탈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구입했을 때 그로부터 증가되는 이 아웃풋의 양을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그러죠. 그와 비슷한 의미로 이 한계 소비 성향은 뭐냐 그러면, 내가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이 소비의 증가량을 의미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하면, 그러면 그때 내가 변화되는 소비의 양을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게 소비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CYT라는 게 아까 말했던 소비 함수인데, 요거는 이제 선형 소비 함수죠. 이걸 제가 수식으로 쓰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Y-T 같은 이런 식의 소비 함수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게 절편이 A이고, 그지? 요것의 기울기가, 여기가 Y-T니까 요 소비와 Y-T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요 기울기겠죠. 그래서 요 절편은 A이고, 요 기울기 값이 B인데, 요 B가 여기서 말하는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소비 함수가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만큼 증가합니까? 소비가 B만큼 증가해죠. 그게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은 결국은 이런 컨섬션 함수에서, 이 컨섬션 함수의 소비 함수의 이제 기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이제 아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절편값은 뭐냐 그러면은, 가처분 소득이 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겠죠, 살려면. 그지? 그래서 이 최소한의 미니멈 소비량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없더라도 내가 소비해야 되는 양이 있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하니까, 그지? 그게 들어가는 어떤 소비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 생계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비 함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거시경제학에서 복잡한 소비 함수도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소비 함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소비 함수는 소득, 가처분 소득의 이제 함수이고, 특히 이때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